우리가 피프티 사건을 통수돌이다 그런 명칭까지 붙여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소송을 했어요. 뉴진스는 안타깝게도 그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배반 행위의 정도가 더 크다.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 어린 사람들도요 어린 사람으로서의 다움이 있어요. 근데 뉴진스의 행보는요 그 다움이 없어요. 김수현 씨가 계속해서 스타 김수현과 인간 김수현을 나눕니다. 인간 김수현으로서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지키면 되는 것이지,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스타 김수현을 망친 것은 인간 김수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로앤모 대표 변호사 이지훈입니다. 저는 유튜브 아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진스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뉴진스 사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고 많은 이제 법조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뉴진스와 어도어죠.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정하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확하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거는 법리를 들고 올 필요도 없고 어떤 계약을 해석하기도 전에 누구라도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법이라는 건요, 법은 최소한이에요.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법대로 살면 안 돼요. 당연히 법대로 사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이상으로 살아야죠.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뭐 상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냥 합리적인 사고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법을 들고 오는 순간 이미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양쪽 누구라도. 그래서 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 건데, 합리적인 사고를 했을 때 계약이라는 건 결국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어린 아이들끼리 한 약속도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배워서 아는 거죠. 내가 사람이면 쟤도 사람이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쟤도 기분 나쁘겠지. 우리가 둘이 한 약속이면 쟤도 지킬 거고 나도 지킬 거고, 그런 기대를 하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매우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을 한다면 이 뉴진스 사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진스와 과거 피프티를 비교하곤 합니다. 두 사건을 비슷한 사건으로 보시나요? 구조는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소속사는 전속계약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 아티스트들은 그 전속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구조는 같아요. 근데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완전히 달랐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피프티 사건을 그 사람들 우리가 뭐 지금은 뭐 산푸티다, 뭐 통수돌이다 그런 명칭까지 붙여서 그 사람들 행동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피프티들은요, 소송을 했어요. 전속 계약이란 약속이죠. 이 약속의 효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소송을 선택했죠. 이게 효력 정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을 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은 다음에 활동을 하겠다. 독자적인 그런 구조로 간 거였는데, 뉴진스는 안타깝게도 그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뉴진스는 전속 계약이라는 효력이 있어요. 아직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그런 이유들로 신뢰가 파괴됐고 그래서 효력이 없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갈 필요도 없다 라고 해버린 건데, 사실 법원에 갔으면 이거는 지금 결과 났지만 인정되지 않은 사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뉴진스는 소송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고,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통수돌이라고 비판하는 피프티도 했던 소송조차 뉴진스는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 배반 행위의 정도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티스트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계약을 체결한 건요, 이런 문제가 있을 것도 대비해서 손해배상 조항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거 계약서를 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이로 인해서 지금 법원에서는 소속사의 지위가 있다, 지위가 인정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뉴진스한테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마라,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체결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지금까지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소속사가 받은 손해는 뉴진스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어도어 측에서, 소속사 측에서 받지 않겠다, 앞으로 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받지 않겠다고 하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은 소속사의 처분에 달려있다. 뉴진스의 선택이 아니라 소속사의 선택에 따라서 거대한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법원이 뉴진스 측 활동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가처분이라는 건 임시 처분이에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죠. 근데 본안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보통 뭐 1 년, 2 년, 뭐 3 년씩 걸리기도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임시적으로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정을 따라야 되겠죠. 뉴진스가 최소한 그동안은 가압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물론 소송도 안 했지만 어두워 간 거죠.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선언하고 자기들 맘대로 이름도 막 바꾸고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하고 그런 행동들을 했잖아요. 근데 어도에서 이번에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소속사 지위가 인정이 됐죠. 그럼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라도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뉴진스는 이젠 아예 안 해버리겠다 활동을.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전속 계약의 효력을 태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방해를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분명히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소속사의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법원에서 이 소속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요. 하나죠. 이 계약이 해지될 만큼의 그런 위반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대표적인 게 한이가 기분 나빴다. 모욕을 당했다라는 주관적인 평가죠. 그런 것들은 증빙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법원에서. 그다음에 대표를 누구로 앉힐 것이냐. 이거는 아티스트가 결정한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영역인데 이것을 이유로 들고 왔으니 법원에서 당연히 사유가 안 된다. 이 전속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도어가 여전히 소속사로서 지위가 있다. 그리고 뉴진스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마라.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하지 마라. 그런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앞으로 뉴진스에게 남은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뉴진스가 지금까지는 잘못했다 쳐요. 근데 이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뉴진스가 지금까지 사실상 자기 멋대로 한 거잖아요. 계약의 효력을 벗어나서. 그래서 소속사로서는 굉장히 많은 손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도어에서는 원만하게 계속 지원하겠다. 활동을 지원하겠다. 아무튼 표면상으로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내면이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은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니진이 뉴진스의 엄마가 아니라 어도어가 엄마다. 이 정도면 어도어 엄마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던데 지금까지 효력을 부인하면서 일방적인 파기를 선언하고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행동을 했어. 근데 이제 가처분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겉으로라도 속은 싫겠지만 겉으로라도 어도어와 활동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뉴진스는 안타깝게도 아예 활동을 안 하겠다라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다.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다. 누가 조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 뉴진스는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도어한테 압박을 계속 하는 나는 일 안 할 거니까 계약을 합의 해지 시키든가 그래라 라는 식의 압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이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고 오히려 계약을 이 상황에서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요. 합의 해지가 되겠죠. 근데 그랬을 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해요. 그 손해배상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된 거죠. 이번 사건이 K-팝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우선 협회에서도 그러니까 뉴진스에게 이 계약을 준수하라는 식의 성명을 발표했었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문제예요. 앞으로 이게 만약에 뉴진스가 이기는 방향으로 간다면요. 앞으로 케이팝 산업은 이제 사양화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구조가 아무튼 케이팝의 구조는요. 거대 자본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발굴 육성하는 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뉴진스의 사례가 있으면 투자를 했어. 거액을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들이 계약 해지 선언을 하고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산업 자체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뉴진스가 굉장히 큰 일조를 하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에서 케이팝 산업의 문을 닫는 그런 마지막 주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변호사님이라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뉴진스를 옹호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논거를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리지 않냐.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어린 사람들도요. 어린 사람으로서의 다움이 있어요.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돼요. 청소년은 청소년다워야 되고. 근데 뉴진스의 행보는요. 그 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싫을 수 있죠. 신뢰관계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계약 해지 선언을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그동안에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무효다. 이거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익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이거는 나이가 어린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법으로 어떤 우리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법을 위반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모습 자체가 이미 뭐뭐답지 않은 모습,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제 비난을 더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람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사람이 어리석잖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아는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어리석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대체로 공손해요. 왜냐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요. 그래서 어린 사람들하고도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뉴진스의 경우는 어리석은데 삼가고 조심하는 면도 없어. 그러면 공자는요, 이런 사람들을 놓고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등급이 낮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회는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의 다움이 있어야 돼요. 다움이. 뭐뭐 다움? 그것이 이제 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모습을 지금이라도 갖춰 나가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하는 아류 논어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수현 씨의 기자회견이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기자회견. 회견이라는 거는 회는 모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모여서 어떤 걸 설명하고 해명하고 그런 자리예요. 근데 설명과 해명에는 당연히 질의응답, 질문을 하고 다시 설명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한 것에서부터 이제 대중들은 김수현 씨의 진정성에 대해서 아니면은 김수현 씨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일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방적인 것은 항상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느낀 건요. 김수현 씨가 계속해서 스타 김수현과 인간 김수현을 나눕니다. 그래서 마치 인격이 분리된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스타 김수현으로서 마치 공인으로서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논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이 별개의 인격이 아니라 그냥 하나죠. 두 사람은 하나고 스타 김수현이 지켜야 될 사람이 많겠죠. 당연히. 그리고 책임감도 있고. 근데 그걸 지키고 싶으면 인간 김수현으로서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지키면 되는 것이지 거짓말로 지켜야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김수현 씨의 생각에서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 김수현이 곧 스타 김수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김수현의 행동이 스타 김수현의 행동에 방해가 돼요. 이걸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타 김수현을 망친 것은 인간 김수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생각이 바르지 않았던 인간 김수현의 생각이 바르지 않았던 점에서 결국 이런 사태가 초래되지 않았나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누구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큰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극복해내느냐. 거짓말로 막 숨기는 게 아니라 이 실패를 어떻게 나의 성장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거기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수현 씨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면 과거의 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과 앞으로의 삶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대중들도 그 진정성을 보여주면 이 난국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타 김수현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김수현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수현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수현 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지금 계속 이제 소송전을 불사했는데 그거는 스타잖아요. 인간 김수현이라면은 그렇게 막 법적 다툼하고 그런데 시간 낭비해도 되죠. 그럴 수 있지만 스타라는 거는 대중에 보여지는 이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스타가 되는 거죠. 그것에 좀 더 치중을 한다면 그러니까 대중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나의 무죄를 밝히겠다.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것과 별개로 스타로서 김수현 씨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대중한테 보여지는 김수현의 모습, 그러니까 정말 스타로서 김수현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지금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쯤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변호사님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나에 대한,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그 수많은 시간 중에 결혼이란 것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이란 제도는 이미 그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거와 같은 시기에 여성의 성 역할과 남성의 성 역할에 고착된 그런 결혼 제도는 이미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담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그런 결혼이라는 건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기존의 결혼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결혼을 신중하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결혼이라는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성장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년 세대들에게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로 보시나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요. 그거는 아마도 학습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부모님 세대는 자식 세대를 향해서 "요즘 애들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벌써 40대 후반인데 지금 20-30대 친구들의 생각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도 낙서를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 싸가지가 없다." 그런 식의 낙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냥 사회의 발전 모습이지 않나?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게 꼭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사회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분들이 어렸을 때는요. 분명히 그 윗세대들은 '요즘 친구들은 결혼에 부정적이야.'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식인 입장에서 결혼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나의 부모님의 결혼 생활에서 학습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결혼해서 행복해. 그리고 내가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했다면 행복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었다면 누구나 '아 나 결혼해서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가정 안에서의 나의 경험이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혼을 하게 되면 부부로서 가져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과 달리 결혼 수업을 해요. 그걸 하는 이유는요. 이혼을 할 때 변호사를 찾지만 사실 이 결혼이라는 건 원래 법률혼을 말하는 거죠. 혼인 신고를 한다. 이건 단순히 구청에 가서 뭐 신고하는 개념이 아니라 법률혼에 들어간다는 내가 민법에 규정된 법률혼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내가 모두 수용하겠다라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행위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부터 결혼은 법률혼이었어요. 그럼 내가 결혼을 할 때부터 이것의 의미를 알고 하는 게 좋지 않겠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 체결하는데 계약서 안 보고 결혼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알고 결혼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혼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이 의미가 뭐냐. 어떤 분들은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사랑으로 한다면 그럼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혼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이 식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런 질문을 그때 하게 돼요. 그럼 멘붕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결혼이란 건요, 사랑이 아니고요. 두 가지로 굴러가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그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는 연결시켜서 일을 함께 하는 건데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애정이고요. 하나는 신뢰예요. 원래는 신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기 때문에 애정이라는 것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본질은 애정과 신뢰다. 근데 둘 중에 두 가지 바퀴가 모두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불행히도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무엇일까? 당연히 신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거나 작은 것에서 알 수 있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결혼을 했을 때 나한테 부여되는 의무는 꼭 권리이기도 한데 뭐 정조 의무가 있죠. 거기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는 그 의무가 도출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부는 경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 내가 부부의 일상에 들어가는 일들은요. 대리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법적으로.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이름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동거 의무. 제일 재밌는 게 동거 의무인데요. 동거 의무가 있어요, 부부는. 내가 싫다고 나가서 산다? 물론 합의가 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 "너 들어와." 그러면은 안 들어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어요. 동거 심판 청구라는 게 있거든요. 되게 재밌잖아요. 내가 쟤랑 살기 싫은데 부부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정해 준단 말이에요. "너네 어디에서 언제부터 같이 살아." 그런 것이 법으로 규율되는 굉장히 이 결혼 계약은요. 개인사와 법률의 영역이 융합될 수 없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법이 간섭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이 개입을 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결혼 잘하는 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결혼을 잘하려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나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리고 몇 살에 결혼할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나 혼자 일방적으로 막 만드는데 결혼은 나랑 상대방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결혼이란 어떤 거냐면 먼저 내가 서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야지 상대방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상대방만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되고 안 되고 막 따지고요. 연애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시간이에요. 연애를 통해서 '아 난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아 나 이런 거 기분이 나쁘네. 나는 이것에 왜 기분이 나쁠까?' 그런 식의 나를 탐구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연애를 대부분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연애를 많이 해 보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알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 결혼을 전제로 연애한다. 결혼 안 할 거면 연애 안 할 거야. 그거는 정말 앞뒤가 선후가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연애를 통해서 나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은요. 연애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나를 맞춰요. 그렇게 연애를 오래 해? 그리고 결혼해? 그거는 좋은 결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안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도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혼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에 대한 그 시간 있죠. 나한테 주어진 시간, 그 삶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것이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결혼이죠. 근데 마치 결혼으로 내가 뭐 안정을 찾고 뭐 내 삶이 뭐 행복해지고 그런 식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데 결혼은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 저는 이제 일입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입이라는 거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가 30살에 달성한 덕의 모습이에요. 이게 일입인데 의미가 뭐냐면 바로 서다예요. 내가 바로 서다. 근데 그 바로가 뭐냐면 물론 생각도 발라야 되겠지만 경제적인 자립, 정서적인 자립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게 안 된 사람은요. 결혼할 때가 아니에요. 나이가 뭐 20이든 30이든 40이든 상관없어요. 결혼할 때가 아니다 아직. 지금은 나를 세워야 될 때다인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결혼은 내가 일입이 된 상황에서 일입이 된 사람과 결혼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결혼이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도 일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이세를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결혼하는 거죠. 아 내가 일입이 됐어요. 그다음에 상대방도 일입이 된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어떤 걸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저희 딸한테 물어봤더니 키는 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키는 커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야지 이마에 뽀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초등학생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개인의 취향 그런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드시면 되고 찾으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조건은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에요. 누구라도 남자든 여자든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뭐냐면 결혼이라는 게 관계라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랑 상대방이 만나는 관계를 이어주는 건 신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항상 갈등이 발생을 해요.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우리는 연애 때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싸움을 피한 거죠.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일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갈등이 발생해요. 그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결혼 생활의 본질이에요. 그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면 행복하고요. 갈등이 해결 안 되고 누군가 일방적으로 참아. 그럼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단 하나의 조건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각자 둘 다. 이건 상대적이라서 나는 다른 사람과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데 얘하고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혼 상담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뭐 커리어 우먼이에요. 굉장히 직장 생활도 잘하고 과장이야. 그래서 조직 되게 잘 다스려요. 조직을 잘 관리해요. 근데 집에만 오면 남편 앞에 서기만 하면 무서워. 말도 못해. 피해. 그런 분들 많거든요. 이거는 저 사람과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는 연애 때도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작동을 안 하잖아요. 문제 해결 메커니즘이 작동을 안 하면 결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해결 메커니즘은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저 사람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약자야. 이미 대등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은요. 문제 제기를 못 해요. 왜냐면 내가 이거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우리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으로 문제 제기조차 못해. 그러면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이미 보여요. 어떨지. 나만 계속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참으면 암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아 그래 그거 문제가 맞아."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야 그게 뭐가 문제냐? 네가 예민한 거야. 네가 이상해."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끝난 거예요. 헤어지셔야 돼요. 문제 해결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헤어지셔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예민한가?'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헤어져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 문제 제기, 두 번째 인정이 되면요. 세 번째는 함께 노력이에요. 일방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함께 노력을 하는지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잘 작동이 되고 갈등들이 해결이 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 메커니즘이 돌아가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키가 크고 잘생기고 직업이 좋고 집안이 좋아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금실 좋은 부부의 공통점을 알려주신다면요? 금술이 좋다는 건요. 자녀가 많아서 금술이 좋은 게 아니고요. 네 그런 분도 많아요. 자녀가 뭐 2 이다, 3 이다, 뭐 4 인 분도 있는데 "아 그러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금술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하지만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혼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금술이 좋은 부부는요. 이 갈등이 해결되는 부부예요, 항상. 그래서 갈등을 쌓아두지 않아요. 1 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바로 해결해요. 그다음에 갈등이 생기면 또 바로 해결하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대화가 잘 되는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냥 대화라는 게 말이 서로 오고 간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대화가 잘 되는 부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부가 금술이 좋은 부부인 거죠. 애인에게 확신이 없어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 없다는 건요. 이렇게 표현하죠. "뭔가 쎄하다. 뭔가 꺼림칙한 게 있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망설여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을 믿어야 돼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뭐 결혼 앞두고 예민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도요. 결혼하시면 안 돼요. 일입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믿고요.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은 아는 변호사의 결혼 수업을 들으시면 더 좋고요. 원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드는 감정 있죠? 뭔지 모를 감정 그것을 규명하셔야 돼요. 거기에 힘을 쏟아야 돼요. 이게 사랑인가? 이게 뭐 연민인가? 이 불안인가? 초조인가? 그걸 명확히 규정하셔야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깨림직한 마음으로 결혼하시면 반드시 그 깨림직한 것이 결혼 생활에서 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실체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땐 이미 늦었죠. 그때는 이혼밖에 없는데 이혼은 다들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혼을 신속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혼을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 결혼을 신중하게 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혼 관련 변호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이혼 변호 과정에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이혼 변호 추이를 보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약간 빨라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결혼을 신중하게 이혼을 신속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혼을 신속하게 하려면요. 앞으로 이 사람과 나와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옛날에는 '아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약간 천연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보면은 지금의 분위기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기대에 희망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좋아지겠지. 그래도 늙으면 내 옆에 누가 없는 것보다는 누가 있는 게 낫겠지.' 그런 식의 생각 이런 것들이 편견인데 지금은 앞으로 이 사람과 내가 이렇게 계속 결혼 생활을 했을 때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는 분들이 전에보다는 좀 많아졌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생각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아무런 근거 없는 희망 있잖아요. 뭐 '괜찮아지겠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나아지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그냥 생각을 회피하는 거죠. 그런 게 더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나에 대한 생각, 관계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생각을 전에보다는 그래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시기가 조금 전보다는 조금 당겨진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비하면 아직도 느리다.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혼하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힘들어하나요? 이혼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결혼이나 이혼이 내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결혼한다고 행복하고 이혼한다고 불행하고
아니면 행복하고 그런 것이 연관되지 않거든요. 언제나 나는 결혼이나 이혼이나 뭐 대학을 가는 거 아니면 취업을 하는 거 출산을 하는 거 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벤트와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만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아도 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나라는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내 삶에 내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애초에 이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건요. 누구 한 명이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봉사활동이 아니고 결혼은 참을성 테스트, 인내심 테스트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결혼은 딱딱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두 사람이 대등하게. 그래야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결혼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생각하는 게 이혼해야 돼. 이혼하는 게 맞아요. 이 사람과는 이혼하는 게 맞는데 그럼 이혼하고 나서 이혼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 이꼴 행복이 아니란 말이죠. 결혼 이꼴 행복이 아니었듯이 이혼 이꼴 행복이 아니야. 그럼 나는 이혼 후에 이제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거죠.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 우리가 20대에는 새로 시작하는 나이니까 항상 무언가 시도해도 실패해도 주변에서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 40, 50, 60이 됐어. 근데 내가 이혼을 해. 그리고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해. 근데 나이는 60이지만 20대와 같은 상태인 거죠. 내가 20대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나는 상태는 20대인데 나이는 60이니까 이 갭을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 아니면은 외로움에 이혼을 하면은 유난히 외로움에 무너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혼녀의 삶,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의존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녀의 삶이 골로 가는 과정이라고 좀 제가 자극적인 단어를 쓰면서 말씀을 드린 영상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원인은요, 결국 외로움이에요. 이혼하고 나서의 외로움, 공허함. 근데 이거는요, 원래 인간은 외로운 거예요. 이게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원인을 내가 이혼해서 그래. 내가 이혼해서 외로운 거야. 내가 이혼해서 이렇게 됐어. 라고 말을 하세요. 그리고 이혼 가정의 자녀들도요, 우리 부모님이 이혼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요 정확히 생각을 해야 돼요. 원인을 시시비비를 잘 가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된 건 이혼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이혼하지 않았어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인은 이혼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원인은 원래부터 나였어요. 내가 나의 삶을 살지 못했던 거. 그리고 외로움은 원래 인간의 본질인 거고요. 그 외로움을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로 만들 것인지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모든 실패의 원인, 내가 지금 뭐 좌절하는 원인을 다 이혼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명분이 돼요. 좋은 명분이. 주변에서 아, 그래 너 이혼했으니까 이해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저앉아 있을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혼해서. 그러니까 그거 역시 자기 회피, 그리고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지금은 내가 일어나야죠. 60이든 70이든 이제라도 내 두 발로 일어나서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혼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는 이유는 외로움인데 그거는 원인을 잘못 찾은 거고 원래 인간은 외로워요. 이 정도 외롭다고 치면은 10이야. 10만큼의 외로움은 누구나 갖고 있어. 저도 외롭거든요. 10 정도는 다 외로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키워요. 10을 50, 100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래서 이 100을 이제 100이면 압도당해요. 누구라도. 외로움에 압도당해서 이걸 내가 주체를 못하니까 사람한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자꾸 만나. 근데 만나도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요. 꼭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기꾼들은요. 그런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래서 사기꾼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봐요. 이혼을 했는데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진짜 사기꾼을 만나서 있는 재산마저 다 탕진하고 이제 술에 쪄들어서 사는 여성분들도 꽤 있고요. 이혼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상태에 빠지는 분들도 있고 이혼은 잘못이 없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떤 경우에 꼭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이혼이라는 것에 너무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너무 비장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항상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러니까 내 인생을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한테 가장 좋은 교육은요. 나예요. 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지만 어릴 때는 뭐 양육을 하죠. 근데 아이가 컸어. 성인이 돼도 나는 부모예요. 아이가 죽을 때까지 부모잖아요. 부모라는 건요. 어떤 거냐면 내 자녀보다 먼저 태어나서 앞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논어에서는 선진이라고 표현해요. 그다음에 내 아이는 이 혈연 관계이긴 하지만 후진이죠, 후진. 뒤에서 오는 사람. 그러면은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잘 살면 뒤에 오는 사람은 그냥 그거 보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주로 이렇게
아버지들도 그렇긴 한데요. "아이 때문에 이혼 못 한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런 명제를 세웠어. 그러면은 다시 질문해 봐요. 진짜? 무엇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일인지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아이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나요?"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대부분이 "우리 아이가 독립적이고 그리고 자기 사회인으로서 자기 앞가림하면서 살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말을 대부분 하시는데, 그러면은 본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면요. 전혀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이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근데 내 자식은 이립하길 바래. 이거는 로또 당첨되길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가정 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공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근데 아이는 그런 걸 배우고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을 배우고 있다고요. 남편과 아내와 갈등이 있어. 내가 그걸 회피해. 참아.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럼 내 아이가 자라서 누군가랑 관계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가 그 관계에서도 분명히 갈등이 발생할 텐데 그거를 참으라고 교육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 보시면 돼요. "내 아이가 어떻게 살길 바라냐?" 물어보면은 대부분은요. "아,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나는 참았지만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면 좋겠어. 그런 말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이혼하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살고 싶은 그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 내 아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해 보시고 "너는 나처럼 살아라." 저는 지금도 항상 그런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엄마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오히려 "너는 나처럼 살지 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이혼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이후의 삶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변호사가 되면서 약간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이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밑바닥에 도달해요.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고 이제 그런 결혼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결혼 때문은 아니에요. 제가 우울증을 겪게 된 이유는 결국은 내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울증까지 도달하게 된 건데, 그때는 이혼을 못 해요. 그때는. 왜냐면 힘이 없거든요. 이혼이라는 건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면 이제 내 삶을 이제 사는 건데 이 우울증의 상태에서는 이혼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혼 준비는 재산 분할을, 내가 재산을 더 가져가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나를 돌아보고요. 내 생각을 믿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혼 후에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가려는, 나를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이혼 준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재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사람이고요. 저도 이제 이혼을 했지만 내 사전에 재혼은 없어. 물론 99% 예요. 왜냐면 1%는 남겨 놓는 게, 저도 앞으로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100% 단정하진 않지만 "재혼은 하지 않는다. 연애는 할 수 있다." 연애는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면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관계는 맺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재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재혼 금지령도 내렸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이혼하고 나서 3년 동안은 재혼 금지령 절대 하지 마라. 하고 싶어도 그 기간은 하지 마라. 그걸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기간 동안은 나를 정말 탐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결혼을 또 한다고 하면 또 나를 안 봐. 상대방만 막 찾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라도 절대 재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재혼해서 잘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든 선택에는요, 기회비용이 있어요. 내가 재혼을 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있다면 잃게 되는 것도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잃은 것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얻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이가 있는 분들, 아이가 있는 이제 돌싱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 재혼하시면 안 된다. 하지 마셔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결혼은요, 초혼이든 재혼이든 삼혼이든 법률로는요 계약이에요. 계약이라는 건 권리 의무가 발생해. 결혼의 가장 큰 의미는 뭐였냐면요, 사실 상속이 있어요. 상속 때문에 유력한 가문들이 결혼을 하고 재산을 이게 내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그런 것들이 결혼의 가장 큰 효용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재혼을 해. 내 아이들도 있어. 그러면은 상속 관계가 복잡해지고, 재산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재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싸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싸우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사례도 많이 봤고, 재혼 가정에서 이제 한 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치매가 걸려. 그러면은 이 계모자 관계죠.
계모자, 계부자 관계에서 굉장히 싸움이 발생하고 내 아이들한테 내 친부모보다 좋은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남이고요.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고 재혼하는 많은 분들이 아이 때문에 내 아이한테 좋은 엄마, 좋은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죠. 왜냐면 아이한테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이혼한다고 해서 내가 이혼하면 난 남편이 없어지는 거죠. 내 아이의 엄마 아빠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의 결핍을 아이의 결핍인 것처럼 동화시켜서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아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외로워. 그러니까 명분을 또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재혼을 해도 되는 명분, 아이다. 그렇게 하면서 결혼하는데 역시 내가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을 하면 그 결혼 생활 역시 힘들 수밖에 없고요. 이제 초혼은 괜찮아.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이혼은 힘들어요. 그래서 재혼 가정이 문제가 많아도 이혼을 못하는 비율이 더 높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를 결국은 내 삶을 스스로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선택이 되기 쉽기 때문에 재혼은 할 필요가 없다. 사랑하면 연애하면 돼요. 사랑하는데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해도 결혼할 필요 사랑을 한다고 해도 재혼할 필요가 없고 내 아이를 위해서도 재혼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법률과 함께만 복잡해지고 만약에 재혼해서 아이를 낳아 그러면 내 아이가 원래 있다면 그 아이한테는 본의 아니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다른 아니면 아버지가 다른 그런 가족관계가 형성돼. 이거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으셨나요? 제가 완전히 깨진 거는 결혼하고 나서 우울증을 알았을 때 그때가 30대 중반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굉장히 공포스러움을 느꼈던 거는요. 내가 35년을 살았는데 정말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놀지 않고 정말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가면서 살았어. 그런데 내가 나를 모르는 채 도대체 누가 이런 선택을 한 거지?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울증을 겪으면서. 그래서 그전에 저를 다 없앱니다. 이미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저를 버티지 않고 그냥 다 깡그리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35살부터 다시 나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봐요. 내 내면으로 들어와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답을 하고. 그렇게 되면요. 성장을 해요, 사람이. 성장은요.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지 누구랑 같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월든에 보면요. 소로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교제가 너무 많다. 소로우가 살던 시대는 19세기예요. 핸드폰도 없어요. 만나봤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소로우는 교제가 너무 잦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서로 성장할 시간이 없이 맨날 같은 모습으로 만나서 수다 떨고 놀아. 그러면서 서로 썩어간다. 그거를 곰팡내 나는 치즈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만난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외롭잖아요. 외로울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외로울 때 방법론이 있어야 되겠죠. 이 외로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때 하는 게 나를 돌아보는 건데 나한테 질문하고 그런 건데 저는 그것을 그 도구로 논어를 그 도구로 삼고 있고요. 논어에 나오는 그 구절들 제가 이제 논어를 많이 강조드리는데 논어를 내 걸로 만드는 나만의 논어를 만들자고 해서 아류 논어라고 해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 논어는요 여러분 2500년이 된 고전이에요. 그러니까 2500년의 역사 동안 살아남았죠. 이게 살아남았다는 이유는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논어를 보느냐, 논어가 왜 삶의 지침이 되느냐, 그것은 인간에 대한 통찰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걸 도구로 해서 나를 내 내면을 탐구해 나가는 거예요. 뭔가 탐구를 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삽도 있어야 되고 만원경도 있어야 되고 뭐 밧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도구들이 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논어를 가지고 나를 들어가는 거예요. 내 내면으로. 그래서 나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류 논어는요. 아는 변호사 채널에서 제가 모든 영상에 아류 논어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배우실 수 있고 아니면 제가 하는 강의도 따로 있으니까 강의를 통해서 아류 논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고전은 많은데 그 중에 왜 하필 논어인가요? 왜 하필 논어냐면요. 저는 다독을 하지 않고요. 한 가지 책에서 굉장히 여러 번 한 가지 책도요. 읽을 때마다 다른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뽑아서 내 삶에 접목시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의 20대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의 모토가 되고 있는 책은 월든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논어를 만난 거는 제대로 만난 건 40대부터인데 40대부터 지금까지 기준이 되고 있는 거는 논어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것들은요. 그러니까 물론 월드는 좀 어려워요. 월드는 약간 추상적인 내용도 많아서 바로 직접적으로 나한테 가져오기가 어려운데 논어는요. 진짜 직접적이에요.
공자가 말을 되게 잘하거든요. 글을 되게 잘 쓰고 말을 되게 잘하는데 논어는 둘이 뭉실하게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인 비유를 들어도 누구라도 그 비유를 들으면 알 수 있게. 논어 문장이 제가 카운팅했을 때는 504개의 문장이에요. 그 504개의 문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논어는요. 마음 수련하는 책이 아니에요. 명심보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노장 사상이랑 다르죠. 노장 사상은요. 야 그냥 독야청청해라. 뭐 중림체령같이 속세를 떠나서 혼자 정자에서 마음 수련하고 사는 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논어가 좋은 점은요. 관계와 관계를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군이라고 해서 누구와 우리를 지을 것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근데 이런 책은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책은 논어밖에 없다. 그래서 논어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불륜이란 무엇인가요? 이게 불륜이라는 게요. 남자 여자의 정의가 다르다기보다는 가해자냐 피해자냐에 따라서 범위가 다른 것 같아요. 가해자는요. 안 자면 돼. 잔 것만 불륜이에요. 가해자는. 그러니까는 나 쟤랑 안 잤으니까 나 불륜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연락만 해도 생각만 해도 불륜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정서적 불륜이라는 말까지 요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범위가 다양해요. 법에서는 이제 불륜이라고 하지 않고 부정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부정행위라는 범주가 있고 그 안에 불륜이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야 이거는 불륜이 아니야. 행위를 규정할 수는 없어요. 부정행위, 정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성관계는 당연히 불륜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혼 남자와 기혼 여자가 해서는 안 될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문자 할 수 있겠죠. 카톡 할 수 있어. 근데 카톡에 사랑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트를 날린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경계선상에 있는 행위 자체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경계선상에 있는 행위를 하면요. 그게 문제가 됐을 때 휩쓸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혼자가 된다는 건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어요. 유소불이라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행위.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있고 기혼자라면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줄어들겠죠? 결혼이 그런 거라는 건 알고 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했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해요. 처벌받는 거예요. 손해배상 소송 당하는 거고.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누구라도 데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밥을 먹는다.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하나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합쳐서 부정행위라고 일반이 주장하고 그것이 입증이 된다면 충분히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보통 바람은 남자들이 많이 핀다는 선입견이 있는데요. 여자들도 바람을 많이 피우나요? 여자 많죠. 불륜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요. 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남자가 불륜을 하면 그 상대가 남자가 아닌 이상 여자일 거잖아요. 불륜하는 남자의 수만큼 여자가 있겠죠.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여자분인데 그냥 불륜을 이건 약간 병이지 않은가 싶은데 동시다발적으로 합니다. 4명, 5명하고 상간남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자나 남자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공허함이겠죠? 공허함과 외로움, 가정 안에서 느껴야 될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불화가 있어. 불행해. 어떤 분들은요, 여자분인데 맞벌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공포스럽고 들어가기 싫고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다른 곳을 가겠죠? 그럼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쉽게 그리고 많이 나도 그렇게 흘리고 다니죠. 그럼 또 그런 사람이 접근을 해요. 그렇게 해서 불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가정이 가정답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불륜에 빠질 수 있다. 누구라도 처음에 정말 선남선녀가 아니면 딱 보는 순간 사귀고 불륜하고 뭐 원나잇을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기혼자라고 하면 거리를 두죠. 그런 농담 따먹기를 하지 않죠. 근데 일부러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던질 수도 있고 어떤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은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거죠. 점점.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서로의 간을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뭐 사소한 신체 접촉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불륜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흘리고 다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나 외로워요. 티를 내요. 그리고 막 빌미를 만들고 일부러. 그런 사람들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사람들이 붙죠.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불륜의 유형은 되게 다양해요. 불륜이 다 같은 불륜이 아니라 불륜도 등급이 있어요. 이래서 제가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데 불륜 역시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화를 내실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에는 다음이 있는 거예요.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도둑질에도 다음이 있어요. 도둑 다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도둑은요, 담을 뛰어넘죠. 그게 도둑 다음이에요. 근데 어떤 도둑은요, 담을 뛰어넘을 용기도 없어서 밑에 개구멍을 파요. 담벼락에. 구멍으로 도둑질을 하는 거. 이거는 질이 매우 나쁜 도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륜도 그 방법을 보면 굉장히 비열하고 불륜이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그래 인정할 순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너무나 비열한 불륜이 있어요. 그래서 불륜도 급이 나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는 어디가 있나요? 사실 불륜은 뭐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산악회는 99% 안 돼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뭐 동의한다는 댓글도 있고 말도 안 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회사는 그럼 왜 가냐 남자 여자는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냐 그런 열렬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래요. 남자고 여자가 있는 곳은 어디를 하든 불륜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산악회라는 공간은 옛날에 동호회가 많지 않았을 때 산악회는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저도 이제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악회를 운영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미혼일 때 그때는 대부분이 만남을 갖기 위해서 많이 하죠. 많이 오고. 그러면은 산에서는 아무래도 체력이 여자가 약하니까 높은 경사진 곳에서 이렇게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체 접촉하면은 내 타입이 아니었는데 괜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연인이 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산악회가 전통적인 그런 불륜의 대명사였다면 지금은 뭐 동호회가 많잖아요. 각종 동호회. 그리고 심지어는 경험담입니다. 학부모회, 그러니까 학교 뭐 운영회라고 하나?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교회도 많이 일어납니다. 성가대에서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요. 근데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곳은요. 그런 구립이나 시립 자치구에 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뭐 동호회. 거기에서도 의외로 많이 불륜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무엇인가요? 바람이라는 거를 인지하면 그래도 나아요. 그래도 등급이 괜찮은 불륜이에요. 나는 이거 바람을 피는 거고 이건 나쁜 짓이니까 들키면 안 되고 이렇게 정도껏 예를 들면 뭐 아내랑 결혼기념일날 뭐 상간자랑 어디 간다던가 그런 짓은 안 하죠. 이거는 그래도 괜찮진 않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어떤 경우는요. 착각. 이게 심해져서 이걸 사랑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을 방해하는 아내, 내 아이들 가족을 적대시하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이혼하고 여기랑 결혼해야지. 난 행복할 거야. 그런 착각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불륜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상대방 여자는 상간녀는 아니야. 상간녀는 얘를 갖고 놀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만 혼자 사랑이라고 믿고 가정도 다 버리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방치하고 생활비도 안 주고 그러면서 상간녀한테 고가의 선물을 하고 상간녀 뭐 방 구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매우 위험하고 위험하죠. 불륜은 어떻게 발각되나요? 불륜의 발각은요.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여자들의 촉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촉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의 변화겠죠. 상대방이 바람을 피면요. 좀 달라지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안 달라지시는 대단한 분들도 있는데 달라요. 말이 달라지거나 생활 패턴이 달라지거나 보통 이제 핸드폰을 감추죠. 옛날에는 다 공유했는데 아이들한테도 핸드폰을 막 줬는데 어느 날부턴가 핸드폰을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다루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막 들고 가고 비번 막 걸어놓고 그러면은 이상하죠. 이건 당연히 이상한 거죠. 그러면은 아내분이 아니면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보통 하는 게 핸드폰을 뺏기면 다 끝난 거고요. 게임은 끝난 거고 핸드폰 아니면 뭐 블랙박스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진짜 누군가가 보고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네 남편 누구랑 같이 있더라 어디에서 봤다. 그런 식으로 첩보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은 이제 변화에서 오죠. 변화에서. 불륜의 낌새는 변화해서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단서가 돼서 결국 증거를 찾아 나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이한테 공유하잖아요. 가족들은 태블릿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쓰던 노트북 그런 거에서 부주의한 거죠. 자기가 불륜했던 것을 추억을 이제 혼자 몰래 보려고 저장해 놨는데 그걸 아내가 우연히 봐.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그리고 아이가 아빠 이거 뭐 사진 있어 하고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한테 이제 태블릿을 쓰던 걸 줬는데 아니면 공폰을 줬는데 거기에 이제 뜨는 거죠. 그리고 타임라인. 구글 타임라인이 나도 모르게 이제 다 뜨잖아요. 그걸 켜놓으면 위치를 켜놓으면 그래서 아내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방에서. 그렇게 들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 피운 배우자, 한 번은 용서해줘도 될까요? 먼저요. 횟수가 중요하진 않은데 용서를 정말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용서라는 건요.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최소한 용서할 때만큼은 내가 피해자니까 위에서 잘못한 저 사람, 밑에 있는 저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야죠. 복잡해요, 용서라는 것을 하려면. 근데 내가 위에 있지도 않아. 밑에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이혼할까 봐 전전긍긍해. 바람핀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럴까 봐 무서워서 제대로 따지지도 못해. 그런 상황에서 용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난 용서한 게 아니죠. 그냥 참은 거죠. 근데 이걸 또 참았다고 하면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용서해 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용서인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용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용서의 단어에 들어가야 돼요. 개념에. 그게 아니고 단지 문제를 회피하고 참는 것을 용서한 것처럼 하면은 이것도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고요. 용서를 하시려면 자, 상대방에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다음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그 용서는 마지막에 얘가 하는 거 보고 하는 거지 먼저 용서를 막 날려. 그러니까 이거는 제발 사과해 줘. 나 용서할게. 나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데 사과만 해 줘라. 그림 좀 그 용서의 그림으로 그려가고 싶은 마음인 건데 이래서는 안 돼요. 이건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참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결혼 생활에서 계속 나와요,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나와. 그럼 그걸 가지고 남편한테 또 잔소리를 해. 그럼 관계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아니고 그냥 참은 거죠. 용서를 해도 되는데 하려면 그 용서의 메커니즘 있죠. 저 사람이 먼저 잘못을 했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상간녀한테는 책임을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가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대등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냥 용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관계가 잘 돼야지 용서할 수 있는 거다. 상간녀 소송을 해. 이걸 왜 하냐면요. 분류는 과거에 발생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앞으로 안 하면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데 앞으로 분류는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당연한 걸 하는데 내가 용서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돼. 과거에 내가 이 사람의 불륜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치유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 그것이 상간자 소송이란 말이에요. 상간자 소송은 위자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간자 소송을 해요. 근데 남편이 만약에 상간자 소송을 하는데 방해해. 만약에 너 상간자 소송하면 나 이혼할 거야. 그러잖아요? 하셔야 돼요. 거긴 더 이상 용서가 없는 거고요. 아직도 이 사람은 나보다 가정보다 상간자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한 번이라도 용서하실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부부는요. 부부 두 사람의 남남인 두 사람을 이어주는 건 신뢰예요. 근데 불륜은 그 신뢰를 깬 거기 때문에 이 가정은 앞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용서하지 않습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순간 즉각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불륜을 알았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당황하시고 손이 벌벌 떨죠. 그래서 그냥 막 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증거 수집을 하셔야죠. 핸드폰을 찍고요. 캡처하고 아니면 동영상으로라도 찍고 그다음에 다 찾아봐야죠. 어떤 대화가 있는지, 사진 혹시 삭제한 게 있는지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증거 없이 이야기하시면 상대방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다. 핑계를 대겠죠. 그리고 조심하겠죠. 그럼 나는 이제 증거도 못 잡고 상대방만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 의심은요. 신뢰가 이미 없다는 이야기죠. 결혼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륜의 정황을 봤다. 그리고 증거 수집부터 하십시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한 1,4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강의도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고 변호사 업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말은 하나예요. 논어 공자의 표현으로 하자면 일이관지라고 하는데 오직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생각의 힘이에요. 내 생각의 힘을 기르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을 사는 거. 내 인생의 본질. 우리가 지금 뭐 불륜, 결혼, 재혼, 뭐 뉴진스 이야기, 김수현 이야기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다 하나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 그다음에 내 인생의 본질을 살고 있느냐. 그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고민거리가 있을 때 나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 인생, 나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시면 보다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나다운 선택을 하려면요. 죽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년, 20년, 40년, 50년 뒤에 죽어. 그러면요. 죽음이 멀잖아요.
그럼 나를 속이게 돼요. 그래서 무슨 척을 해요. 괜찮은 척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20년 지나면 괜찮겠지, 괜찮아지겠지라는 헛된 기대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내일 죽어, 아니면 1년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고민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내일 모레가 결혼인데 이 결혼 하기 싫어, 그러신 분들은요, 그냥 파혼하기는 너무 미안하니까 일단 결혼했다 이혼하자,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결혼을 안 하겠죠. 누구한테 창피하건 뭐 쪽팔리건 그거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 그러려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항상 죽음을 생각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